저는 올해 잃은 박상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형광조끼를 입고 집을 나섭니다. 아내 몰래, 아들 몰래, 손주 몰래 제가 하는 일은 고철, 폐지 줍기입니다. 70살 나이에 왜 이런 일을 하냐고요? 그건 제 며느리가 저한테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리고 그 돈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돌 때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아들 하나 잘 키웠고 그 아들을 위해 집까지 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집에 살면서도 생활비를 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행복해야 아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내 경자와 함께 42년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민호, 올해 42입니다. 민호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곧잘 했고 대학도 졸업했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12년 전 은정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은정이는 처음 봤을 때부터 참 예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목소리도 상냥했고 저희 부부를 대하는 태도도 공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하며 공손히 인사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안심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났구나. 이제 행복하게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주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올해 10살이 된 준호는 저희 부부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퇴근 후 아빠 손을 잡고 집에 오는 준호를 보면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집은 제가 30년 전에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입니다. 당시 제 월급으로는 쉽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아들을 위해 열심히 저축했고 마침내 이 30평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할 때 명의를 아들 앞으로 넘겼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아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부모된 도리를 했을 뿐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몇 년 뒤 우리 5식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저희를 모시는 것에 대해 불만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좋아요. 준호도 할머니, 할아버지 계셔서 좋아하고요.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천천히 눈치채기 어렵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평이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정말 비싸졌어요. 장 보는 것도 부담스럽네요.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뉴스로도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친정 언니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제 귓가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는 혼자 살잖아. 우린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사는데 솔직히 우리만 손해보는 것 같아. 밥도 내 식구 것을 차려야 하고 반찬도 4명 것을 해야 하고 생활비는 우리가 다 내면서 말이야.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저희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까?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들은 척하면 관계만 어색해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 경자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버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며느리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물가도 너무 오르고 준호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집안 살림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생활비를 조금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활비를 내라고. 이 집이 제 돈으로 산 집인데. 그리고 틈틈이 섭섭지 않게 조용히 용돈도 주곤 했었는데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만 부탁드려요. 큰 돈은 아니지만 저희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요즘 식구 먹이고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도 일리가 있었고 무엇보다 거절했다가 집안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알겠다. 다음 달부터 주마. 제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집안 살림에 잘 쓸게요. 그날 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480만 원. 평생 모은 돈은 이미 아들 집 사는데 다 들어갔고 지금 있는 돈은 국민연금에서 조금씩 아껴 모은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면 5개월이면 바닥이 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경자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아내에게 말하면 아내가 며느리와 싸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통장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70대 일자리 노인 아르바이트 고령자 취업 같은 단어들을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대부분 60대 초반까지만 받는다는 공고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새벽 경비 자리 없나요? 담당 공무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경비는 요즘 60대 초반까지만 뽑아요. 야간 근무는 체력적으로 힘드셔서. 다음은 주차 관리 일자리였습니다. 마트 앞에서 장바구니를 정리하는 일도 알아봤습니다. 전단지를 돌리는 일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좀.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요. 저는 좌절했습니다.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다니. 70대는 이미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렇게 며칠을 헤매다가 우연히 한 노인이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모으는 것을 봤습니다. 저기 할아버지. 그 일은 어떻게 시작하는 건가요? 아, 이거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고철이나 폐지 모아서 고물상에 가져가면 돈 주니까. 하루에 한 대 잘 모으고 운 좋으면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 제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 달이면 9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겠구나. 며느리한테 줄 생활비를 벌 수 있겠구나. 그런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도 집에서 놀기만 하는 것보단 낫지. 손주 용돈이라도 벌어야지.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70살에 폐지를 줍는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회사에서 부장까지 지낸 제가 이제 폐지를 주어야 한다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낡은 공책을 꺼내 적었습니다. 경자 몰래. 3개월이면 생활비 충당 가능. 아침 5시 출발. 7시 귀가. 등산 간다고 둘러대기. 다음 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형광조끼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고난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폐지를 주었습니다. 처음엔 돈도 거의 못 벌고 힘들었지만 그 사이 고철이 잘 나오는 곳도 소개받고 해서 한 달에 약 120만 원 정도를 벌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며느리에게 1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20만 원은 제 용돈으로 썼습니다. 며느리는 첫 달 생활비를 받을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 집안 살림에 정말 잘 쓸게요. 덕분에 준호 학원비도 낼 수 있고
반찬 재료도 좋은 걸로 살 수 있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아, 그래도 제 돈이 집안의 보탬이 되는구나. 손주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생은 할 수 있다. 하지만 2달째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며느리가 친정 언니와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가려다가 우연히 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100만 원으로는 부족해. 요즘 물가 올라서 정말 빠듯해. 다음 달엔 150만 원 달라고 해야겠어. 부담. 시아버지는 연금도 나오시잖아. 그리고 우리가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생활비 좀 내시는 게 당연한 거 아냐?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50만 원? 제가 한 달에 버는 돈이 120만 원 정도인데, 저는 조용히 화장실에 다녀온 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280만 원. 2달 만에 2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며느리에게 준 200만 원 외에도 병원비, 약값 등으로 나간 돈들이었습니다. 다음 달 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요. 이번 달부터 생활비를 조금만 더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150만 원만요. 준호가 영어 학원도 다니게 됐고 집 관리비도 올랐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날 밤 저는 다시 공책을 꺼냈습니다. 150만 원.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소개처도 늘리고 점심시간에도 1시간 더 일하기. 아내 경자가 물었습니다. 영감, 통장 잔액이 왜 이렇게 빨리 줄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등산하고 모임비도 내고 병원비 좀 나가고 그래서 그래. 걱정 마. 저는 아내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큰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제 눈이 떠집니다. 몸은 이미 익숙해져서 알람 없이도 깨어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납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가 깰까봐 숨소리도 조심합니다. 집 밖에서 형광조끼를 입고 낡은 장갑을 끼고 손수레를 챙깁니다. 현관문을 열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엽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제 그림자가 벽에 비칩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이게 제 모습입니다. 새벽거리는 조용합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춥니다. 저는 손수레를 끌고 첫 번째 골목으로 향합니다. 아파트 단지 재활용 수거함 앞에 사람들이 버린 폐지들이 쌓여 있습니다. 겨울 새벽 기온은 영하입니다. 장갑을 껴도 손이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150만 원을 벌려면 하루에 5만 원어치는 모아야 합니다. 어느 날 다른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배, 이거 하시기엔 연세가 괜찮으세요? 그분도 폐지를 줍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보다는 젊어 보였습니다. 한 60대 중반쯤. 괜찮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여기서 쓰러지는 노인들 많아요. 작년에도 한 분이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아내가 맞이합니다. 등산 다녀왔어? 응, 오늘은 일찍 갔다가 왔어.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요. 연세가 있는데. 알았어. 괜찮아.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곧 들킬 운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손주 준호가 잠에서 깼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난 준호는 할아버지 방을 지나가다가 할아버지가 안 계신 것을 봤습니다. 새벽 5시인데 할아버지가 없다니. 준호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만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등산 가셨어. 요즘 새벽 등산 다니시거든. 새벽에요? 아직 캄캄한데? 응, 할아버지가 새벽 운동이 좋다고 하시더라. 괜찮아, 조금 있으면 오실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등산을 가신다고? 할아버지는 무릎이 안 좋아서 평소에도 걷기 힘들어 하셨는데,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현관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란 형광조끼가 신발장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장갑. 장갑에는 검은 때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등산복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어린 나이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것을. 준호는 할머니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숨기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할아버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밥을 드실 때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준호야. 할아버지는 튼튼해. 하지만 준호는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프시다는 것을. 그리고 뭔가 힘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준호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저금통을 꺼냈습니다. 돼지 모양 저금통. 5년 동안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받은 세배돈, 시험을 잘 봐서 받은 용돈, 칭찬받아서 할머니가 주신 용돈. 하나하나 소중히 모았습니다. 준호는 저금통을 흔들어 봤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아마 1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저금통을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드려야지. 할아버지가 힘드시니까. 하지만 준호는 아직 어렸습니다. 언제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곧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며느리 은정은 매달 초가 되면 시아버지께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처음 100만 원을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아버님이라고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150만 원을 받을 때는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 생활비요. 150만 원 맞죠? 응, 여기 있다. 감사합니다. 집안 살림에 잘 쓸게요. 하지만 은정이 그 돈으로 한 일은 집안 살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은정은 백화점에 갔습니다. 명품관 6층. 유명한 브랜드의 가방 코너였습니다. 진열된 가방들은 하나같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거 예쁘네요. 이거 한번 봐도 될까요? 직원이 가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은정은 거울 앞에서 가방을 이리저리 매봤습니다.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격은 300만 원. 은정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시아버지께 받은 150만 원에 자기 돈 150만 원을 보태서 결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즐거운 하루 되세요. 집에 돌아온 은정은 가방을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친구들과 만날 때 그 가방을 꺼냈습니다. 은정은 그날 이후로도 시아버지께 받은 돈으로 자기 물건을 샀습니다. 명품 지갑, 비싼 화장품, 옷. 집안 살림비는 최소한으로만 쓰고 나머지는 자기를 위해 썼습니다. 그리고 친정 언니에게 전화로 얘기했습니다. 시아버지 연금이 꽤 많이 나오시나 봐. 150만 원도 잘 주시던데 다음 달엔 200만 원 달라고 해볼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곧 탄로날 운명이었습니다. 저의 아내 경자는 40년 넘게 저와 함께 산 사람입니다. 제가 기침만 해도 어디가 아픈지 알아챕니다. 그런 아내가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영감, 요즘 왜 그래?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어. 응, 요즘 등산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지. 등산 때문에?
보통 운동하면 건강해 보이는데 당신은 아파 보여. 저는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경자의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세탁기에서 제 옷을 꺼내던 경자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쾌쾌한 냄새. 땀 냄새도 아니고 흙 냄새도 아닌 묘한 냄새. 이게 무슨 냄새야? 등산복에서 이런 냄새가 난리 없는데. 경자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영감, 당신 도대체 어디 다녀오는 거야? 산. 산에서 쓰레기 좀 줍고 그래. 환경 보호도 하고. 쓰레기. 등산하면서. 응, 요즘 산에 쓰레기 많아서. 좋은 일 하는 거야. 경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경자는 통장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달 전 480만 원이었던 잔액이 이제 13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50만 원이 2달 만에 빠져나갔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경자는 남편을 다그치고 싶었지만 남편에게도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물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자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4시 준호는 영어 학원을 마치고 학원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학원차가 동네 골목을 지나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등 손수레를 끄는 노인. 노란 형광조끼. 그리고 그 옆모습을 본 순간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분은 할아버지였습니다. 학원 선생님도 다른 아이들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알았습니다. 저분이 자기 할아버지라는 것을. 손술에 가득 쌓인 폐지. 무거운 짐을 끌면서 천천히 걷는 할아버지. 허리를 굽히고 힘겹게 손수레를 끄는 모습.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새벽에 나가시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등산이 아니라 일을 하러 가신 거였구나. 선생님, 저 여기서 내려주세요. 응. 준호야, 아직 집까지 가려면 더 남았는데. 아, 할아버지랑 요 앞 편의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과자 사주신다고요. 준호는 학원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뛰어서 할아버지를 쫓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불렀습니다. 산길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주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 여기서 뭐 해?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기에서 뭐 하세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들키면 안 되는데. 손주한테마저 들켜버렸습니다. 아, 준호야. 할아버지가 운동 삼아 폐지 좀 줍는 거야. 환경 보호도 하고. 거짓말이에요. 할아버지 얼굴 보세요. 많이 힘드시잖아요.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10살 아이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알아요. 할아버지가 새벽마다 나가시는 거. 형광조끼 숨겨놓으신 거. 손에 상처 난 거. 다 알아요. 저는 무릎을 꿇고 손주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숨겨서. 왜요? 왜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세요? 할아버지도. 일하고 싶어서 그래.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는 괜찮아. 준호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아프면 안 돼요. 준호야, 고맙다. 하지만 이건 할머니한테도 엄마 아빠한테도 비밀이야. 알겠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밀로 할게요. 약속해요. 그날 밤 준호는 자기 방에서 저금통을 꺼냈습니다. 돼지 모양 저금통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와르르 쏟아지는 동전들과 지폐들. 준호는 하나하나 세어봤습니다. 5만 원권 지폐 15장.
만원권 지폐 25장. 그리고 나머지 동전들. 총 102만 3천 원. 준호는 쪽지를 꺼내 글을 썼습니다.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폐지 주우시는 거 알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준호. 하지만 준호는 아직 어렸습니다. 언제 이 돈을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기회는 곧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6개월째가 되던 어느 날, 제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팠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손가락은 굳어서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한 달에 2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준호가 수학 과외도 시작했고 집 수리도 해야 해서요. 이번 달부터 200만 원만 부탁드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200만 원. 제가 한 달에 벌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50만 원 정도인데 나머지 50만 원은 통장에서 꺼내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나가야 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아파트 단지 뒤편 계단에서 고철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무게가 30kg 정도 되는 철판이었습니다. 이걸 손수레에 싣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철판을 놓치고 몸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머리가 계단에 부딪혔습니다. 어깨가 꺾였습니다. 허리가 땅에 찧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119 좀 불러주세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저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손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주머니에서 현금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벌었던 9만 2천 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가족분 연락처가 어떻게 되세요? 제 호주머니에 핸드폰. 119 구급대원이 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상길 할아버지 부인이세요? 할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병원 응급실로 와주세요. 경자는 전화를 받고 얼어붙었습니다. 네. 사고. 무슨 사고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가고 있으니 빨리 오세요. 경자는 외투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경자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제 남편 어디 있어요? 박상길. 경자는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남편을 봤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팔에 깁스를 하고 온몸에 멍이 든 채로 누워있는 남편. 영감, 정신 차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보, 미안해. 미안하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등산 가다가 다쳤다고?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소지품 여기 있습니다. 간호사가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경자는 봉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노란 형광조끼를 꺼냈습니다. 더러운 장갑. 그리고 땅에 흙이 묻은 작업복. 이게 뭐야? 경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나온 현금 봉투. 9만 2천 원이라고 쓰여있는 메모와 함께. 영감. 당신 도대체 뭘 한 거야?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아내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등산이 아니었구나. 당신 이랬구나. 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숨긴 거야? 미안해. 경자야.
괜히 걱정할까봐. 걱정. 당신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모르는 게 더 걱정되는 거야. 경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상처투성이 손. 이 손이 다 말해주고 있었잖아. 내가 바보같이 눈치를 못 챈 거야.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경자는 남편 옆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한 거야? 우리 통장에 돈 있잖아. 통장. 돈이 다 떨어졌어. 뭐, 떨어졌다고? 우린 국민연금도 나오잖아. 며느리한테 생활비 줬어. 순간 경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생활비를? 경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며느리한테 생활비를 줬다고? 며느리가 집안 살림이 어렵다고. 준호 학원비도 내야 한다고. 경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폐지를 주운 거야? 70살 나이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집에 가자. 당장 집에 가서 따져봐야겠어. 그리고 경자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경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은정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요? 입원하셨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셨어. 네. 어떡해요? 등산 가시다가요? 등산이 아니라 폐지 주우시다가. 은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폐지요? 그래, 폐지. 아버님이 새벽부터 폐지 주우러 다니신 거 몰랐어?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내가 아버님한테 생활비 달라고 했잖아. 네, 하지만 200만 원? 아버님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알아? 은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70살 나이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폐지 주우신 거야. 손수레 끌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경자는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어볼 게 있어. 경자는 며느리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숨겨진 명품 가방 몇 개를 꺼냈습니다. 이거 뭐야? 그렇지 않아도 최근 못 보던 명품 가방을 자꾸 들고 다니던 며느리를 보고 이상하게 여겼던 터였습니다. 그건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친구한테 선물 받았다고? 300만 원짜리 가방을? 네. 친구가 잘 사는 친구라. 거짓말하지 마. 아버님한테 받은 돈으로 샀잖아. 경자는 며느리의 통장 내역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은정이 너 솔직히 말해. 아버님한테 받은 돈, 집안 살림에 다 쓴 거 맞아? 은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 보는데 한 달에 얼마 들어? 50만 원? 60만 원? 그럼 나머지 140만 원은 어디 썼어? 그건 준호 학원비. 학원비는 민호 월급에서 나가잖아. 거짓말하지 마. 순간 은정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님 돈으로 명품 가방 샀지.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지. 화장품도 샀지. 옷도 샀지. 은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이 70살 나이에 폐지 주어서 번 돈으로 넌 명품을 샀어?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민호야, 너도 와봐. 내 아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봐야겠어.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손주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깨진 저금통과 쪽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이거 할아버지 병원비 보태세요. 준호가 건넨 것은 깨진 저금통과 그 안에 있던 돈이었습니다. 경자는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만 원권, 1만 원권, 5천 원권, 동전들. 준호가 세어놓은 메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합계 123만 원. 준호야, 이게 뭐니? 제가 모은 거예요. 명절 때마다 받은 세배돈이요. 할머니가 칭찬할 때 주신 용돈이요. 시험 잘 봐서 받은 상금이요. 심부름에서 받은 돈이요. 다 모았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프신 거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새벽마다 나가시는 거 봤어요. 학원 갔다가 할아버지 봤어요. 손수레 끌고 폐지 주우시는 거. 경자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할아버지 제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 돈으로 병원비 내세요. 할아버지한테 드려야 하는데. 제가 너무 늦었어요. 준호가 쪽지를 꺼냈습니다. 어린 글씨로 삐뚤삐뚤 쓴 쪽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폐지 주우시는 거 알아요. 저도 이제 컸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손주 준호. 그 순간 경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주를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10살 아이가 5년 동안 모은 100만 원. 할아버지를 위해 모았던 돈. 은정은 그 모습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자가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봤어? 10살 아이도 할아버지를 위해 5년 동안 돈을 모았어. 그런데 넌 뭘 했니? 아버님 돈으로 명품을 샀어.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자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민호야, 내 아버지가 폐지 주우신 거 알았니?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어머니가 물어보잖아. 알았냐고. 알았습니다. 순간 경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뭐라고? 알았다고? 언제부터? 그게 한 몇 달 전부터요. 몇 달 전부터 알았으면서 왜 모른 척 했어? 내 아버지가 70살 나이에 새벽부터 폐지 주우시는데 왜?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경자는 아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 아버지가 너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 집 사주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런 아버지가 폐지 주우시는데 넌 모른 척 했어? 어머니. 저도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어? 내가 뭐가 힘들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정을 지켜? 내 아버지를 희생시키면서.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 지금 눈물 흘릴 자격도 없어. 내 아버지는 눈물도 못 흘리고 새벽부터 일하셨어. 70살 나이에. 경자는 아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워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경자는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은정이 너 할 말 있어? 은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뭐? 제가 뭘 잘못했냐고요? 솔직히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돈으로만 생활비 충당하는 게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제가 아버님이 폐지까지 주우시는 것까진 몰랐잖아요. 은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저희가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밥 해드리고 빨래 해드리고 시중 들고. 그런데 생활비 받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경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집이 시아버님이 사주신 집이라서요. 명의는 우리 거잖아요. 법적으로 우리 집이에요.
너 지금 집안 살림비는 안 내시면서 우리 보고 다 감당하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아버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사주셨어. 그건 아버님이 하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희는 평생 그걸로 감사만 하며 살아야 해요? 경자는 분노에 못 이겨 며느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아버님이 70살 나이에 폐지 주우신 거 알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 은정은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몰랐어요.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버님이 일하신 덕분에 저희 집안의 보탬이 됐잖아요.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무리하시니까 그렇죠. 그 순간 민호가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 왜? 틀린 말이야? 차라리 아버님이 집에서 놀기만 하시는 것보다는 일하셔서 돈 버시는 게 낫잖아. 당신이 내 아내 맞아? 맞아. 그리고 나는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한 거야. 당신도 모시기는 척 동의한 거 아니야? 시부모 모시면서 우리만 왜 손해봐야 하는데? 다른 집들은 시부모가 돈도 대고 집도 사주는데 왜 우리만 아무것도 못 받아? 경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정신 있어요. 아주 또렷해요. 어머니,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생활비 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돈으로 제가 뭘 사든 그건 제 자유예요. 아버님 돈으로 명품 산 것도? 네, 샀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요. 친구들은 다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데 저만 초라하게 다녀야 해요. 시부모 모시는 것도 서러운데.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 며느리와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넌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집 명의는 제 남편 이름이에요. 법적으로 제 집이기도 하다고요. 법적으로는 그렇겠지.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당신이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경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사주신 집이야. 그걸 알면서도 나 몰래 생활비까지 뜯어냈어. 게다가 70살 아버님이 폐지 주우신 돈으로 명품을 샀어. 저는 거짓말로 돈 받아낸 거 사기 아냐? 집안 살림에 쓴다고 해놓고 자기 명품 사는데 썼잖아.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야? 은정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일하시는 거 알면서도 더 많은 돈을 요구했어. 200만 원. 너 양심이 있어?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은정이는 제 아내고 준호 엄마예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야? 하지만은 없어. 민호야, 내가 선택해. 내 아내냐, 내 부모냐.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은정이 너 당분간 이 집에서 나가라. 떠나라고요? 제가 왜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 이게 잘못된 건지 깨달을 때까지. 경자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민호야, 너도 생각해.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게 뭔지. 은정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우리 당분간 떨어져 지내자. 뭐, 별거 하자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별거 하자고. 당신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고. 당신은 친정에 가 있어. 준호는 내가 키울게. 준호까지? 내 아들인데? 우리 아들이야. 하지만 지금 당신 상태로는 준호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 경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감정적으로 대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분명히 할 게 있어. 시아버지 돈으로 명품 산 것. 거짓말한 것. 갈수록 무리하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한 것.
이건 분명히 잘못이야. 경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분간 떨어져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민호야. 은정은 남편을 설득하려 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정아,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할 생각이 생긴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 하지만 지금처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가족에 돌아올 수 없어. 다음 날, 은정은 짐을 쌌습니다. 명품 가방들, 비싼 옷들, 시아버지 돈으로 산 것들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다리가 떨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팔에 깁스를 한 채로. 아버지. 산길은 눈을 떴습니다. 민호야, 왔니? 네, 아버지. 민호는 아버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2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고생하시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아내 눈치 보느라 제가 비겁했습니다. 민호야. 집도 사주셨는데 생활비까지 받아냈습니다. 아버지가 70살 나이에 새벽부터 일하시는데 저는 편하게 회사만 다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불효자입니다. 산길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민호야. 아버지. 이제 알았으면 됐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고치는 거야. 산길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행복해야 아버지도 행복하다. 은정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한다면 다시 받아들여라.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그땐 내가 결정해야 해.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호. 우리 손주 잘 키워라. 그 애가 할아버지를 위해 5년 동안 돈을 모았다며? 네. 준호가 저금통을 깨서. 기특한 녀석. 아버지는 그 돈 받을 자격이 없어. 준호한테 돌려줘라. 병실 밖에서 어머니와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밖으로 나와 어머니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다. 그날 밤, 민호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며칠간 아버지 병간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살림도 직접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은정은 친정에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딸을 설득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시아버님께 용서를 빌어라. 부부 상담도 받았습니다. 3개월이 더 흐르고 은정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와 은정은 결국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신뢰가 회복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깨졌습니다. 미안해, 은정아. 나는 더 이상 함께 살긴 어려울 것 같아. 알아. 내가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 앞으로 각자 서로의 길 응원하며 살자. 당연하지. 넌 준호 엄마야. 그리고 지금 1년 후. 식탁에는 네 식구만 앉아 있습니다. 은정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세요. 응. 제가 승진했어요. 부장으로. 이제 월급도 많이 올랐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림을 꾸려갈 수 있어요. 민호야. 아버지가 사주신 이 집에서 이제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실게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요.
그렇게 가족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70살의 새벽 오시는 노인의 무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지키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아들을 위해 집을 사줬고 손주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70살 나이에 폐지를 주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40%가 넘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대주기 위해 일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나중은 없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